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가상각이 이게 좀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조금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할게요. 우리 지금 범위와 시부인 계산 이거 이제 공부한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게 이제 상각 범위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감가상각에 대한 범위는 뭐?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상각하게 된다라는 거 공부했었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상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와 연구비, 개발비의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계상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용수익기부재산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 내가 내 매력을 평가하는 건 인정되지 않고 남이 평가해 준 것만 인정이 된다. 이것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 건설 중이거나 그 다음에 토지서와 골동품 같이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거나 아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업에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랬을 때 처리도 봤었고요. 리스 자산은 누가 감가상각을 하는지도 공부를 했었어요. 이 감가상각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훑어봤던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장부상의 감가상각비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지 공부했었죠. 그리고 방금까지 봤던 게 세법상 상각범위액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보시게 될 내용은 이 상각범위액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장부상의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보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상각범위액의 계산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죠. 정액법은 세법상 기말취득가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세법상의 한도액을 구하고 있다. 여기서 상각범위액이라는 건 세법상 한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것들, 묵시치기상각, 의제 이런 것들 다 반영하셔가지고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에서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이제 구하시게 되는 거겠죠. 정액법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고요. 정률법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각범위의 계상과 관련된 약간 좀 전반적인 내용들, 특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상각을 할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살펴봤던 거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내용은 상각범위액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상각범위액은 일단 상각 대상금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상각률은 그냥 우리가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용 연수가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한데 그거 이제 좀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계산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중요하신 거는 이 상각 대상금액을 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잔존가액이 돼요. 잔존가액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차량을 한 번씩 취득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렵기보다는 약간 생소한 개념일 거예요.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잔존가액이라는 건 요거예요. 차량을 만약에 리스로 내가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리스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리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차량이 5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가액이라는 게 평가가 됩니다. 이 잔존가액과 내가 처음에 이제 납입한 그 보증금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 잔존가액을 다 납부를 한 다음에 내가 차량을 가져올지 아니면 그냥 반납을 할지 약간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존가액은 내가 이 자산을 다 감가상각을 했을 때 남아있는 가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산이 현재의 그 어떤 가액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잔존가액은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취득을 해가지고 건물을 뭐 500원에 취득을 했어요. 이걸 만약에 5년 동안 상각했으면 100씩 5번이 이렇게 계상이 될 거잖아요. 실제로 이 건물은 잔존가액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 건물의 실제적인 가치가 영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500에 취득해가지고 감가상각 500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건물의 가치가 실제로 영원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건물에 대한 잔존가액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세법은 그 잔존가액을 0원으로 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정률법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잔존가액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요 화살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률법의 경우에는 내용 연수 말에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미상각 자산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정률법의 경우에도 잔존가액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에게 가산해서 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각 완료 자산의 비만가액이라고, 취득가액이 5%와 1,000원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것을 이제 비만가액이라고 합니다. 상각이 완료된 경우에 이 비만가액을 항상 남겨둬요. 이 비만가액은 뭐냐면, 비라는 거는 아니 비자고요, 망이라는 거는 잊는다라는 거예요. 비망이라는 거는 잊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00이라는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500을 다 상각을 해서 이건 0이 됐어요. 이러면 이 자산은요, 장부에서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의 현재의 장부가액은 1,000원이다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산이 다 상각이 완료가 되었지만 이 자산이 현재 있다라는 거, 우리 회사의 자산 장부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1,000원만큼을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비만가액이라는 거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까먹지 않게 1,000원이라도 자산을 계상을 해놓겠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1년 1기 초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했고요. 상각률은 0.63이고요. 내용을 3년 정률법으로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1기 때 장부에 6,32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어요.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의 금액을 보니까 1기니까 그냥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이 되겠죠. 1억 원 곱하기 0.63이 하니까 6,320. 장부상가액과 세법상의 한도액이 같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일어나지 않겠죠. 2기 2,325만 7,600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했고요. 세법에서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을 골라내야겠죠. 1억 원 마이너스 정기의 감가상각한 금액 차감돼 주시면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상각률 곱하시면 2,325만 7,6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장부에 계상한 금액과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액이 같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되지 않겠죠. 자, 3기에 갔습니다. 장부에는 1,354만 2,400원을 계상해 놨어요. 자, 세법상으로 일단 1억 원 취득가액에서 마이너스 뭐 해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해 주셔야겠죠. 6,320에다가 2,325만 7,600 감가상각 누계액 되겠죠.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상 취득원가에서 기초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감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이 세법상 기초의 장부가액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0.63이 하니까 855만 8,796원이 나오게 됩니다. 장부에는 1,354만 2,400원을 계상해 놨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가액이 855만 8,796원이에요. 그러면 세무조정을 이만큼의 금액은 세법상의 비용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498만 3,604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정률법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정해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을 상각하기 때문에 아다리가 딱 맞는단 말이에요. 상각이 끝나게 되면. 근데 정률법은요, 가속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즉 상각 초기에 많은 비용이 상각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약간 그런 것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밑에 별표를 한번 보시면, 자, 3기까지의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 금액은 요거 그리고 요거, 이 금액이 합쳐지니까 이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상각할 금액, 미상각 자산 얼마예요? 우리가 송금불산입 해놨던 요 금액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은 장부가액 1억 원의 5%인 500만 원 이하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해당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에게 넣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요 금액을 여기에 넣어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금액은 통금불산입 1,000원 유보. 요만큼만 이제 넣어보게 되는 거고요. 비만가액이라고 해요. 요걸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가 사실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비만가액은 그냥 비만가액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잊지 않겠다라는 가액이 취득가액이 5%와 1,000원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계산 문제를 대비하기보다는 세법상의 잔존가액이 원칙은 0이고 정률법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거와 상각이 완료된 자산의 비만가액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둘 중에 작은 걸로 하고 있다. 이 자산이 상각이 완료되긴 했지만 이 자산이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 남아있다.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는 자산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가액으로 자산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를 하실 게 이제 내용연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종류는 기준, 신고, 특례, 수정 이렇게 네 가지 내용연수의 종류가 있어요. 기준 내용연수라는 것은 자산별 법정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업종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산별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해당 업종에서 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몇 년간 상각을 해야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다라고 해서 기준 내용연수라고 이제 용어를 붙이게 된 거예요. 다시 어떤 업종에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만큼 상각을 해라. 요거를 법에서 정해놨어요. 당연히 정해놔야겠죠. 이거 정해놓지 않으면 지 맘대로 상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상각 범위액을 뭐 이번 연도에 많이 상각하고 싶으면은 그냥 뭐 2분의 1을 때려버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연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별로 또는 자산별로 이렇게 이제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만큼의 내용연수를 적용해라 라고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그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걸 뭐 우리가 굳이 다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 가셔도 요거는 그 내용연수를 일단은 그 업종과 그다음에 자산 기록을 하면 그 내용연수의 범위가 이렇게 뜨고요. 그거 우리가 그냥 적용해 주시면 되고, 이론에서 이제 계산 문제를 풀거나 하실 때에는 기준 내용연수는 당연히 언급이 되실 거예요. 이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기준 내용연수를 암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연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이제 신고 내용연수가 나오죠.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일단 기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내용연수를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 내용연수를 딱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내용연수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용연수가 5년이다 라고 한다면 신고 내용연수는 이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입니다. 이 내용연수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예요. 이 25%는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럼 내가 5년짜리에 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용연수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신고 내용연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 내용연수에 근거한 선택의 범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5년 곱하기 75% 하시면 3.75 나옵니다. 그리고 5년 곱하기 125% 하시면 6.25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이렇게 한 금액이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거 4년, 가까운 거 6년.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4년, 5년, 6년 이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신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중에 우리가 만약에 5년짜리를 선택을 했다,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중간에 내용연수를 바꾸겠다,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내용연수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굉장히 이제 약간 특수한 형태의 경우에만 내용연수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정해놨으면 이 내용연수 다 상각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적용이라는 언급을 드린 거고요. 자, 단 시험연구용 자산 및 무형자산 있죠. 얘네들은 신고 내용연수의 범위가 없습니다. 내용연수의 범위가 없다라고 쓰여져 있죠. 얘네들은 법에서 정해진 기준 내용연수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험 연구용 자산이나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범위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기준 내용연수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문제 대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특례 내용연수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서장 아니고요,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국세청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종시 국세청이 있어요. 여기 밑에 서울지방국세청, 그 다음에 뭐 중부지방국세청, 그 다음에 뭐 인천지방국세청,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제 지방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청들 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무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천지방이라고 한다면 고양세무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주세무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김포세무서 뭐 이런 곳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이렇게 이 각각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법인이 파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누구예요? 인천지방청에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장이에요. 아시겠죠? 파주세무서장 승인 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이 업계에 계실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수록 더 높은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고는 이제 세무서에 하는 거고요.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 거고, 그 지방청에 바로 이제 신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세무서에 이제 신고 접수가 되면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걸 이제 검토를 했을 때 뭔가 이제 좀 뜯어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특정한 금액을 넘어가는 조금 커다란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지방청에서 이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뭐 대기업이나 엄청 큰데도 지방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도 이제 더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크기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특례 내용연수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특례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특례 내용연수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특례 내용연수는 아까 우리 신고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특례 내용연수 적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기준 내용연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IFRS에 따른 거는 25%의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똑같이 5년이라고 해본다라고 한다면 5년 곱하기 저거 뭐예요? 갑자기 왜 50% 하면은 2.5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년 곱하기
150% 하면 7.5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범위 내에서 이제 상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죄송해요. 3년이에요. 올라가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이 7년이고요. 약간 지금 정신이 멍해가지고 3년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례 내용연수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유 한번 볼게요. 내용연수를 내가 이제 중간에 단축을 하고 싶다. 나는 뭐 7년의 상각 연도를 선택을 했는데 5년으로 단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단기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기의 평균 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를 한 경우, 신생산 기술, 신제품의 개발, 보급으로 기존 설비의 가속 상각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연장 사유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이 중단되었거나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되었다라고 한다면 내용연수를 중간에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1, 2, 3, 4번 같은 내용들은 어때요? 약간 좀 주관적이죠. 이걸 어떤 금액적으로 숫자로 이렇게 딱딱 어떤 그 바운더리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내용연수의 연장이나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RS 또는 법령에 따른 변경입니다. 건축물 업종별 자산에 대하여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 내용연수를 변경을 한 경우, 우리가 이제 그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을 받다가 그 다음에 한국채택 기업회계 기준으로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회계의 회계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 회계 처리에 대한 방법을 아예 이제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내용연수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업종별 자산에 대한 기준 내용연수가 중간에 변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연수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뭐 7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취득했을 때 기준으로 무조건 7년 상각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취득을 함으로부터 7년 동안 내가 상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5년째 되는 시점에 이게 바뀌었어요. 취득했을 때부터 뭐 한 6년 동안 상각을 해라 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변경된 내용연수대로 내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했을 때 딱 정해지면 끝은 아니에요. 중간에 법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이제 바꿀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가 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구분별로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 구분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법이 바뀌게 되면, 즉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나도 내용연수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차 규정 보시면은 지방국세청장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영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지만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변경은 내용연수 변경을 한 후에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3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연수를 뭐 1년에 한 번씩 바꾸겠다 이런 거는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을 했으면 3년 동안은 적용을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 내용연수입니다.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부터 매입법인의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일단 매입의 대상이 되는 거는 사업자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업자로부터 나예요. 중고 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이때 이 중고 자산에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나 기준으로 내가 이 중고 자산을 애초에 처음 취득했으면 그 내용 연수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서 정해진 내용 연수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기준 내용 연수의 50%가 이미 경과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년이라고 한다면 나의 기준 내용 연수가 6년이에요. 이 중고 자산이 현재 사용을 한 지 4년이 된 자산이에요. 그러면 나의 기준 내용 연수의 50%면 3년이잖아요. 이 3년을 경과했잖아요. 4년은. 그러면 나는 이 중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적용해가지고 내용 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연수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중요해요. 일단 그 매입의 대상이 되는 누구로부터 매입을 해와야 되느냐? 사업자로부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해와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 내용 연수라는 거는 그 해당 사업자의 기준 내용 연수가 아니라 나예요. 나. 매입하는 나의 기준 내용 연수. 아니 이게 그 중고자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반드시 업종이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의 업종별 기준 내용 연수와 사는 사람의 업종별 기준 내용 연수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기준 내용 연수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하면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준 내용 연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준 내용 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 내용 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 연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연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내용 연수는 크게 4가지가 있다. 기준 내용 연수, 요거는 법에서 정해진 거. 신고 내용 연수는 이 정해진 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거. 신고 내용 연수는 법에서 정해진 거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범위 내에서 내가 신고를 한 내용 연수. 특례 내용 연수는 내용 연수를 단축할 수 있거나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5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수정 내용 연수는 중고 자산을 취득을 했을 때 나의 기준 내용 연수, 즉 매입하는 법인의 입장에서 기준 내용 연수의 50%가 경과된 자산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용 연수는 이렇게 각각의 내용 연수를 다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각각의 정의에 만족을 한다면. 근데 이제 특례 내용 연수는 관련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수정 내용 연수도 중고 자산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특정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신고 내용 연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그 요건을 두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법적인 기준 내용 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신 거 시험용 연구자산과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 범위에 선택이 없기 때문에 기준 내용 연수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신고 내용 연수까지는 별도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요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중고자산 취득 특례 내용 연수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진짜 거의 드물고요. 수정 내용 연수는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고자산을 우리 거래처가 취득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래처의 비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적은 그러한 상각 기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상각 비용이 단기에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이제 내용 연수를 선택하셔가지고 즉 마이너스 50%겠죠.
이 범위에 대한 내용 연수를 선택하셔가지고 삼각을 하는 방법. 이것도 절세의 팁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마이너스 25%한 내용 연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단기에 이익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에 팁이 나옵니다. 만약에 계산 문제를 푸시는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준 내용 연수가 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요건을 갖춘 중고자산인 경우다. 중고는 무조건 이제 수정 적용 가능하겠죠. 물론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기준 내용 연수의 50%가 경과된 자산을 내가 취득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겠지만 그 요건을 갖춘다라고 한다면 중고는 일단 무조건 수정 검토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용 자산이나 무형 자산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되는 그냥 법에서 정해진 기준 내용 연수 적용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타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 연수의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내용 연수, 결국 뭐예요? 신고 내용 연수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5%. 요거 적용해가지고 기준 내용 연수에 곱하기 75% 하셔가지고 그 내용 연수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연수가 제시된 경우 해당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 내용 연수가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제시된 신고 내용 연수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범위 내에서 이 내용 연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내용 연수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따른 신고 내용 연수가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건을 갖춘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수정 내용 연수 그냥 무조건 적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 내용 연수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산 업종의 내용 연수의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내용 연수 선택하시면 되고요. 위 외의 경우에는 제시된 신고 내용 연수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중고자산 취득했을 때 수정 내용 연수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연구용이나 무형자산 취득했을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기준 내용 연수 그대로 적용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에는 신고 내용 연수가 딱 정해져 있다.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다. 즉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내용 연수를 선택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 적용하시면 되고, 그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준 내용 연수가 딱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5%, 즉 기준 내용 연수 곱하기 75% 한 그 내용 연수를 선택하셔가지고 가장 짧은 내용 연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